다음은 통풍에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통풍이란 체내에 과잉 생산된 요산, 유릭 애시드가 손발의 관절 안 관절강이나 그 주변의 결정으로서 축적되어서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관절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주로 관절 부분에 이렇게 통풍 결절이 생겨요.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요산 결정체라고 얘기하는데요. 통풍의 통증은 발작적으로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살을 애는 듯한 통증, 살이 이렇게 베이는 듯한 통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풍은요 주로 40대 이상의 남성에게 많이 발병을 하고요. 특히 비만인 경우, 육류를 많이 먹는 경우, 그렇죠? 육류에 요산의 그 원료가 되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술, 특히 맥주에도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걸 많이 먹는 사람들,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통풍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통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산이라 하면 퓨린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퓨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의 DNA나 RNA를 구성하는 핵산 성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이 퓨린이 대사가 되면서 요산이 만들어져요. 이 요산은 사실 우리 몸에 계속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고요. 결국은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하게 예를 들어서 퓨린이 너무 과했다. 혹은 이게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요산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다. 아니면 배설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배설이 잘 안 됐어. 어쨌든 내 몸속에 요산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요산이 결절을 만들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은 통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풍을 고요산 혈증에 의한 염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요산 혈증이라 하면 말 그대로 요산이 혈증에 많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요산이 배출이 안 됐거나 너무 많이 만들어졌거나 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릭 애시드 수치가 7.0mg/dl 이상일 경우에 고요산 혈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요산 혈증인 경우에 무조건 통풍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특히 많이 축적이 된 경우 과다하게 축적된 요산은 결정체를 만들어서 심장이나 관절 같은 조직에 침착하여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통풍의 병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산이 환부에 축적이 되면 결정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결정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백혈구가 얘를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물질로 착각을 하고 얘를 포식을 하게 되죠. 이 포식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때 여러 가지 염증 매개 물질들을 다량으로 방출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젖산이 분비되면서 환부의 pH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산염의 용해도가 저하된다. 용해도가 녹는 거잖아요. 녹는 게 저하된다. 안 녹아요. 그죠? 그럼 계속 쌓이는 거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돌고 돕니다. 그래서 통풍은 사실 만성화가 되면 10년 이상 되고 하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질병이 됩니다. 통풍의 증상은요. 급성 통풍 발작은 갑자기 발생하고요. 보통 환자가 잠든 밤에 시작이 됩니다. 몇 시간 이내에 침범된 관절이 뜨거워지고 붉게 부어오르면서 매우 심한 통증이 동반이 되고요. 가벼운 발작은 몇 시간 이내에 사라지거나 1, 2일 정도 지속되지만 심한 발작은 며칠에서 몇 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통풍 치료는요, 크게 대증 치료나 약물 치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증 치료는 열량 제한을 통한 체중 감량, 고기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뚱뚱하고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이 통풍이 많이 왔기 때문에 부자병이다, 황제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퓨린을 많이 함유하는 식품을 섭취를 제한하고 열량을 제한하는 다이어트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코올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요산을 흡수하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특히 맥주 같은 경우는 맥주 자체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맥주는 금해야 되겠죠. 비타민C와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할 수 있게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항통풍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통풍이 혈중의 요산이 과하게 생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산 결정이 통풍을 유발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치료하는 약물을 항통풍제라고 하는데요. 항통풍제는 통풍 발작 치료제와 고요산 혈증 치료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통풍 발작 치료제는 급성으로 통풍 발작이 생겼을 때 이 통증을 치료해주는 약물을 의미하고요. 근본적인 치료는 요산이 너무 많으니까 농도를 낮춰주는 거,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퓨린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사가 되면서 요산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퓨린이 이제 요산으로 대사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단계가 있어요. 퓨린체가 하이포잔틴으로 바뀌고 여기서 이 하이포잔틴이 잔틴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바뀔 때 필요한 것들이 잔틴 산화효소입니다. 그러니까 잔틴 산화효소에 의해서 하이포잔틴이 잔틴이 되고 잔틴이 요산이 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잔틴 산화효소를 차단을 해주면 하이포잔틴에서 잔틴이 안 될 거고, 또 여기에서 잔틴으로 갔을 때 잔틴에서 요산으로 가는 이 과정을 또 차단을 해주면 요산이 생성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기능을 해주는 약물을 알로프리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리친이라는 약물은 백혈구의 유주를 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외부에서 손상을 입게 되면, 침입자가 나타나게 되면 백혈구가 작동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 염증 반응 자체가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백혈구의 유주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염증을 깔아앉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약물이 콜히친이라고 하는 항염작용을 하는 약물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통풍은 염증에 의한 통증이잖아요. 그래서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통해서 염증을 깔아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베네시드라는 약물은요, 요산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배설을 촉진합니다. 즉, 요산이 소변을 통해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항통풍제의 작용 기전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 나온 약물이 콜히친입니다. 콜히친이라고 하는 약물은 급성 통풍 발작으로 발생하는 요산 결정의 침착과 순환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혈액이나 소변의 요산 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말 그대로 염증으로 인한 발작, 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절 통증과 부기는 12시간 이내에 깔아앉기 시작하고 보통 치료 시작 후에 48에서 72시간 이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부작용은 구역, 구토, 복통, 설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고요산 혈증 치료제입니다. 프로베네시드, 그리고 알로프리놀, 페북소스타트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요. 프로베네시트는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 요산 배설을 촉진하는 약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요산 혈증과 만성 통풍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혈청 요산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내 몸의 요산이 축적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급성 통풍 발작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요산의 배설을 촉진시키는 약물이었고요. 다음에 알로퓨리놀, 페북소스타트, 이 약물은 아까 그림에서 처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있었죠. 퓨린이 요산이 되는 과정,
중간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 단계에 적용되는 잔틴 산화 효소를 억제하는 거. 그래서 요산이 형성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즉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로프리놀은 참고로 하루에 한 번 정도 투여를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물이라고 해요. 페북소스타트는 알로프리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건데 조금 더 장점을 살리고 부작용을 좀 줄인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골다공증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뼈에 구멍이 송송송 나는 그런 질병이에요. 뼈의 양, 골 밀도가 감소되거나 뼈의 미세구조 손상으로 인해서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약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는 뼈 질환을 의미합니다. 주로 여성에게서 높고요. 여성인데 고령층, 그죠? 60대 이상 여성에게는 20%를 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노화에 따른 칼슘 섭취량의 저하 혹은 흡수 능력의 저하, 그리고 비타민 D 부족, 운동 부족 등의 생활 습관, 여성 호르몬 상실 등의 인자가 질병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 호르몬의 상실이 왜 골다공증을 일으킬까요? 이 에스트로겐이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해서 뼈 밀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골세포라고 하면 뼈를 파괴하면서 칼슘과 인을 녹여서 혈액으로 방출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뼈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항상 새롭게 뼈가 형성되고 없어지고 형성되고 하면서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제 파골세포랑 조골세포, 얘네들의 활동을 통해서 뼈가 형성이 되는데요. 파골세포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 안에 있던 칼슘이나 인이나 이런 것들이 혈액으로 나가게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래된 뼈를 파괴하고 또 새로운 뼈를 만드는 거죠. 이게 조골세포예요.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를 해서 칼슘이 혈액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안 나온다. 그러면 파골세포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혈액으로 칼슘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뼈에 구멍이 숭숭숭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칼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PTH. 이거는 부갑상샘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죠. 저칼슘 혈증이 되면 분비가 촉진되고요. 뼈로부터 칼슘을 가져와서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뼈에서 혈액에 그 칼슘이 모자라네? 그러면 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내에 칼슘 농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칼시토닌은 반대예요. 그죠?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PTH와 반대작용을 합니다. 혈중에 칼슘 농도가 높으면 여기는 저칼슘 혈증일 때고요. 파골세포의 작용을 억제해서 파골세포의 작용이 뭐예요? 뼈를 부서뜨리면서 거기에 있는 칼슘과 인 등을 혈액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거를 억제를 해서 뼈 안의 칼슘량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에스트로겐이랑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요,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PTH 분비를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체내 칼슘 수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파골세포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혈액 내에 칼슘 농도를 올리는 거죠. 다음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에만 나오는 호르몬이 아니고요. 성장기에는 뼈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겠죠. 근데 성인기에도 일정량 나오면서 뼈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 시 뼈 밀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되죠.
다음은 당질부신 피질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조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요. 뼈의 파괴를 촉진합니다. 조골세포가 뭐라고 했어요? 뼈를 만들어주는 세포예요. 근데 이거를 억제하면서 오래된 뼈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뼈를 파괴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혈액으로 칼슘이 유출이 되죠. 그렇게 되면 뼈에 있는 칼슘이 부족하게 돼요. 나가니까. 보통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고용량 장기간으로 복용을 하면 부작용으로 골다공증이 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을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칼슘 섭취를 충분히 해줘야 되고 운동요법이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뼈 흡수 억제제, 뼈 형성 촉진제 이런 약물요법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정상인의 뼈, 골다공증에 걸린 뼈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다공증 치료제는요, 뼈 형성을 촉진하거나 뼈 흡수를 억제함으로써 골 밀도가 감소되는 것을 막거나 골 밀도를 증가시키는 약물이다. 뼈 흡수 억제제, 뼈 형성 촉진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뼈 흡수 억제제는요, 우선 칼슘 제제입니다. 혈액 중에 칼슘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을 해서 혈중의 칼슘 농도가 높으면 충분히 혈중에 칼슘이 있기 때문에 부갑상선 호르몬이 작동을 해서 뼈에서 칼슘을 유리시켜서 혈액 쪽으로 내보내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혈액에 칼슘을 보충해주는 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작용은 구역, 변비, 설사, 이런 위장관 장애가 있고요. 고칼슘 혈증, 칼슘을 투여하는 거니까 고칼슘 혈증이 올 수 있고요. 장기간 다량 투여 시에는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 등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D 제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복용을 하면 칼슘의 흡수를 높임으로써 뼈 흡수를 억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알파칼시돌, 칼시트라이올, 콜레칼시페롤 이런 약물들이 있어요. 다음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입니다. 요거는 골다공증의 주요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양리 기전은요, 파골세포의 성숙을 지연시키는 그리고 빨리 소멸하게 함으로써 뼈 흡수를 억제하는 겁니다. 장에서의 흡수율이 낮고 식도염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복 시에 많은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복용 후 최소한 30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하면서 눕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리세드론산, 알렌드론산, 드론산 이렇게 드론산으로 끝나는 약물들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입니다. 다음은 선택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입니다. 아까 이제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게 되면 골다공증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해서 뼈 흡수를 억제시키고요. 폐경 후 골다공증의 골밀도를 증가시켜서 척추, 뼈, 몸통, 골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 제제는요. 폐경으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뼈 흡수가 뼈 형성을 웃돌아서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 에스트로겐 자체를 이제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을 계속 주입을 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혈전증이나 유방암,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높이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여성이나 갱년기 장애 증상 등 치료가 필요한 여성에게 한정됩니다. 대표적인 약물에는 에스트리올, 에스트라다이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칼시토닌 제제인데요. 칼시토닌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혈중의 칼슘 농도가 높으면 파골세포의 작용을 억제시켜서 뼈의 칼슘 양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칼시토닌은 뼈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요. 중추성 진통 작용도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의한 허리나 등의 통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물은 골다공증 자체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근데 골다공증에 의한 통증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통증 치료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엘카토닌, 연어칼시토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뼈 형성 촉진제인데요. 부갑상샘 호르몬제입니다. 부갑상샘 호르몬 유사제로서 부갑상샘 호르몬 수용체를 자극해서 뼈 흡수 이상으로 뼈 형성을 촉진해서 현저한 골밀도 상승과 뛰어난 골절 예방 효과를 가집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테리파라타이트가 있습니다. 이 부갑상샘 호르몬제는 뼈 형성을 촉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RA의 병태. 우리 병리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보통 30, 4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고요. 자가면역 질환이죠. 관절 주위를 둘러싼 활막의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관절 활막에 염증이 발생해서 관절의 기능을 잃고 모양이 변하는 만성적인 전신성 염증 질환입니다. 원인은 유전적인 것이 있고 또 스트레스, 특히 요즘 스트레스가 엄청 큰 요인이죠. 흡연, 이런 환경 요인이 있고요. 면역 계통의 조절 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단일한 치료법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방법이나 완치법도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각 개인의 질병 양상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수술 치료 등의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에요. 치료가 잘 안 되고 계속 만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만 스트레스 받고 조금만 좀 힘들고 이러면 막 재발하고 증상이 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증도 생겨요. 관절의 변형이 있으니까. 그래서 치료의 목적은 완치라기보다는 통증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신체 기능을 보존해서 삶의 질을 유지시키고요. 관절의 염증을 조기에 억제해서 손상을 최소화하고 돌이킬 수 없는 변형을 방지하는 게 치료 목적이다라는 거죠. 항류마티스의 대부분은 과민 증상, 위장장애, 간신장장애, 조혈기장애, 사이질 폐렴 등 비교적 부작용도 많고 가끔 위중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항류마티스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요 기전은요,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을 방지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이 주를 이룹니다. 질병 조절성 항류마티스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면역 이상을 조절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고 뼈의 파괴나 운동 장애를 예방하는 약물입니다. 지효성 약물이기 때문에 환자가 도중에 약물을 복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했어요. 지효성 약물이 뭐냐 하면 효력이나 약효가 천천히 나타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러한 성질, 약효가 늦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중에 약물을 끊으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약물에는 레플루노미드, 메토트렉세이드, 부실라민, 사이클로스포린, 설파살라진, 타크로리무스, 하이드록시 킬로로킨 이런 약물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항-TNF-알파 항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NF-알파 종양괴사인자라고 하죠. 얘와 결합을 해서 그 작용을 중화하는 약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인 약물에 다 그죠? M 안티바디 이런 약물들이 들어가요. 아달리무밥, 에타너셉트, 골리무밥, 임플릭시맙 이런 약물들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엔세이드, 진통 및 항염증 작용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증상을 호전시키는 거예요. 그죠?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작용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다 아는 것들 있죠. 아스피린, 또 인도메타신, 디클로페낙스도 등 뭐 이런 약물들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근골격계 관련 약물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항감염제에 대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